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계진동학 1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주차 강의에서는 실험 모드 해석법에 중점을 두어서 진동 실험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진동 실험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물론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진동 시스템의 고위 진동 특성을 파악하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위 진동 특성은 그 대상 시스템의 동적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고위 진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런 진동 실험을 통해서 검증된 해석 모델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 모델이 우리가 모델링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진동 실험 결과하고 잘 맞는가 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해석 모델이 신뢰성을 갖는가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렇게 신뢰성을 갖는 해석 모델이 우리에게 얻어지면은 그 해석 모델을 이용해서 임의의 입력이 주어졌을 때 신뢰성 높은 출력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석 모델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해석은 물론 설계 작업도 아주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다. 그래서 진동 실험을 하는 목적은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밑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들은 진동 실험을 하고 있는 소규모의 실험부터 아주 큰 규모의 실험까지 이렇게 세 가지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사진은 간단한 웹8호 형태의 구조물의 진동 실험을 하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가운데 있는 이 그림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뭐 보신각종이나 또는 봉독사 신종과 같은 큰 종들 이 진동을 할 때 실험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림은 좀 작게 보이지만 이것은 요즘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우주 발사체 속에 인공위성을 넣어서 발사하게 되는데, 그때 그 인공위성의 진동에서의 어떤 내구성 실험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진동 실험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진동 실험 때 사용되는 실험 장치 전반에 대한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진동 실험의 그 배치하고 대표적인 장치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게 우리가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하고자 하는 대상 물체의 진동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 실험 대상 물체에 가진력을 가해주죠. 그래서 이게 T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 가진력을 가해주기 위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트랜스듀서의 T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의 T자는 그 결과로서 나오는 출력을 갖다가 또 측정하는 그런 또 트랜스듀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쪽의 입력과 출력 쪽에서 나오는 신호들을 갖다가 여기 지금 SC and 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그널 컨디셔닝 앤드 앰플리파이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조정하고 증폭하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신호를 다 이렇게 받아서 조정, 증폭한 다음에 이것을 분석기에다 집어넣어서 이 진동 특성을 갖다가 이 분석기를 통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력으로 나오는 이런 신호를 이렇게 또 이렇게 기록하는 레코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입력 가진을 하기 위해서는 가진을 위한 장치가 가진기, 이 익사이터라고 하는데요. 가진기가 필요하고, 이 가진기가 충분한 파워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전력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또한 그 가진의 형태를 갖다 결정하는 그런 형태 함수를 제공해주는 시그널 제너레이터가 또한 여기 가진기를 위해서 뒷받침되어야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동 실험할 때 이게 대표적으로 배치되는 그런 실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실험 장치는 과거에 십수년간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주로 이런 그 실험 장치에 관련된 기기들은 유럽 그리고 일본, 미국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실험 장치 관련된 기기들을 많이 제작하는 제조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알아보고자 하는 것은 세부적인 각각의 기기에 대한 어떤 내용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그런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쭉 설명드린 가진장치나 트랜스듀서, 변환기, 입력과 출력 쪽, 그리고 신호조정, 증폭기, 신호분석기, 또 신호발생기, 전력공급기, 신호저장기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 관련된 이 총괄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라든지 신호처리 이론이라든지 또 진동 해석을 위한 이론 이런 것들을 15주차 강의에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가진장치의 대표적인 앞에서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하는데요. 가진장치의 대표적인 기기로는 쉐이커라는 게 있고요. 쉐이커는 여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대형 쉐이커가 되는데요. 자동차 같은 걸 올려놓고 이 밑에 있는 이 기반을 여기 보시면은 유압장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흔들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 전체를 흔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큰 규모의 대형 쉐이커, 쉐이크라는 게 흔들다라는 그런 영어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형 쉐이커가 있고요. 이건 소형 쉐이커인데 이 쉐이커 끝에 이런 스팅거라는 게 있어서 이 끝에 이 막대 끝으로 가진 대상 진동계를 갖다가 이 쉐이커 끝으로 이렇게 힘을 가해서 가진을 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소형 진동계에 대해서는 이런 소형 쉐이커를 이용해서 가진을 시켜주게 된다. 그리고 쉐이커하고 달리 또 한 가지가 이제 임펄스 햄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펄스 햄머의 모습인데요. 이 햄머로 이렇게 때려주게 되면은 이 때려줄 때 그때 진동을 전달하고요. 그때 발생하는 때릴 때 발생하는 힘이 이쪽에 뒤쪽에 햄머의 뒤쪽에 있는 크리스탈이라든지 이러한 그 피해조 물질에서 전압이 발생해서 그 전압을 통해서 입력으로 가해지는 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 우리가 이 임펄스 햄머로부터 알아낼 수 있고, 또 출력은 그 이제 대상계로부터 출력 신호를 갖다가 얻어내서 그 입력과 출력 신호를 이용해 가지고 그 진동계의 고진동 특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입력을 가해주는 장치죠. 임펄스 햄머. 이 임펄스 햄머들은 대부분 이 쉐이커에 비하면 훨씬 작은 진동계에 대해서 가진을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금세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 쉐이커들과 임펄스 햄머가 가진 익사이터, 가진 장치로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말씀드리는 이 쉐이커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스팅거가 그 진동계에 가서 닿아서 접촉을 해서 이렇게 힘을 가해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접촉되는 쉐이커의 그런 부분이 결국은 그 구조물에 닿게 되면은 질량이 늘어나는 것 같은 그런 증가 효과가 발생하게 돼서 그로 인해서 원래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의 고진동 특성과는 약간 다른 변화된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사실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 시킬 수 있느냐 해서 이게 고안된 게 바로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이런 막대기 요 끝으로 이렇게 흔들어 힘을 가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끝에 질량은 아주 작은 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질량 증가 효과, 이걸 매스 로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효과를 갖다 최소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스팅거는 그런 목적으로 이 사용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쉐이커에 주로 이런 스팅거를 달아서 가진을 시킴으로써 매스 로딩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임펄스 햄머는 땅 때리고 나선 떨어지기 때문에 매스 로딩 효과가 거의 없죠. 거의 없어서 이 임펄스 햄머가 그래서 좀 작은 규모의 진동계의 진동 실험에는 아주 많이 자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매스 로딩 이펙트를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큰 구조물의 그 진동 실험을 하기 위해서 가진을 시킬 때는 불가피하게 이런 커다란 쉐이커를 이용해서 가진을 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스 로딩 임팩트가 어느 정도 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장단점이 있다 하는 점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임펄스 햄머는 금세 얘기한 대로 쉐이커가 가진 시에 발생하는 매스 로딩 같은 문제점도 없고 실험도 간단해서 널리 쓰이고 있는 그런 장치인데 그렇지만 임펄스 햄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진력에 한계가 있죠. 상대적으로 작은 구조물에 대해서 진동 실험을 주로 하게 되고요. 이 두드리는 햄머의 머리 부분에 힘 변환기를 가지고 있고 이때 발생하는 힘은 햄머의 질량과 타격 속도에 비례하는 최대의 크기를 갖게 되고요. 형상은 이렇게 이게 땅 두들겼을 때 그 전달하는 힘이 이런 하프 사인 형태로 짧은 시간 내에 전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FT라는 이런 하프 사인 형태의 힘이 가해지게 되는데 요거를 후리에 변환하게 되면은 이런 변환이 되고요. 이 후리에 변환했을 때 여기가 대략 이런 형태로 후리에 변환 하프 사인 형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때 한 이 정도까지가 우리가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후리에 변환하면 이 수평축이 주파수가 되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주파수의 유용한 변화 범위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펄스 햄머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더 높은 주파수를 측정할 건지 낮은 주파수를 측정할 것인지 결정이 되고요. 물론 대형 임펄스 햄머 같은 경우는 훨씬 더 큰 물체에 사용하게 되는데 물체가 커지면 대부분 고해진동수가 낮아지죠. 그리고 이제 일반형이 되겠고 아주 작은 초소형은 이런 형태로도 임펄스 햄머가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진동 실험의 목적에 맞게 대상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서 적절한 크기의 임펄스 햄머를 선정해서 진동 실험에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가진 장치에 대한 얘기가 끝났고 그 진동을 대상 구조물에 가진을 시켰을 때 진동이 발생할 때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는 그 장치들이 이제 통상 우리가 센서라고 부르는 장치죠. 그래서 센서도 변환기고 아까 가진 장치에 있는 그런 힘 변환기도 변환기입니다. 트랜스듀서죠, 영어로는. 근데 이 센서는 주로 이제 측정하는 쪽에 있는 변환기를 얘기하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주로 가속도계를 많이 사용하고요. 또 하나는 변이율을 측정하는 스트레인 게이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포퓰러하게 사용이 되고요. 그 외에도 조금 고가이긴 하지만 광변환기나 옵티컬 트랜스듀서죠. 그다음에 유도 변환기, 인덕티브 트랜스듀서, 그리고 캐퍼시티브 트랜스듀서, 저장 변환기.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요. 그다음에 힘을 측정하는 것은 로드 셀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변이율을 측정하는 건 스트레인 게이지. 스트레인 게이지는 이런 모양인데 모양은 이렇게 크게 보이지만 이 크기는 거의 한 1cm보다 그 내외 정도로 아주 작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있어서 이것을
특정 대상체의 표면에 부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진동이 일어나면서 대상체 표면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때 이 스트레인 게이지가 함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여기에 있는 스트레인 게이지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에서 전압을 가해줬을 때 그 저항의 변화로 인해서 이 전압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진동의 크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아내는 그런 형태로 원리로 측정하는 게 스트레인 게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거는 다양한 가속도계, 악셀로로미터라고 그러죠. 다양한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광변환기, 옵티컬 트랜스듀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캐퍼시티브 트랜스듀서인데, 이것은 주로 그 갭 센서라고도 종종 불리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거리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게 대상체하고 가까운 위치에 놓여서 대상체가 진동을 하게 되면은 요거하고 대상체 사이에 요 거리가 변하게 되죠. 그 거리가 변할 때 여기에 저장되는 저장량 C 값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진동의 양을 갖다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로드 셀이 되겠고요. 요거는 인덕티브 트랜스듀서. 이거는 그 인덕티브가 L 값을 갖다가 측정함으로써 이 진동을 측정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고, 또 측정되는 센서로는 이제 프레셔를 갖다가 압력을 센싱하는 그런 또 센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센서들의 모습을, 실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조정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통상 변환기의 임피던스는 신호 분석기의 그것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임피던스라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진동계에서 보면 그 C 값, 감세 값에 해당하는 건데, 이 전기 신호에서 보면 이것이 저항값에 해당하는 게 되겠고요. 그래서 오디오나 스피커를 연결해 줄 때 이 오디오하고 스피커를 서로 임피던스 값을 갖다가 같게 조정해 주는 그걸 갖다 우리가 매칭이라고 하는데요.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그 조정 장치를 갖다가 우리가 신호 조정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하고 오디오의 앰프 사이에 임피던스 매칭을 해줘야 스피커의 앰프에서 전달하는 신호의 신호의 시그널을 잘 스피커가 이 구현을 해서 좋은 소리가 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매칭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런 장치, 그런 걸 매칭해주는 그런 장치를 갖다 시그널 컨디셔너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파수 범위에서 신호의 크기나 미상차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동시에 신호의 크기도 증폭시키는 역할도 통상 합니다. 이런 그 증폭시키는 역할이 필요한 것은 변환기에서 발생하는 전압이 일반적으로는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가속도계 같으면은 몇 미리볼트 단위의 전압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우리가 신호 분석기로 들어가기 전에 신호 분석기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의 볼트가 필요하냐면 몇 볼트, 한 5볼트 내외의 그런 볼테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볼트를 볼트로 확대를 시켜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증폭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필요합니다. 그런 모든 역할을 이 지금 시그널 컨디셔너라는 데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신호 조정기, 시그널 컨디셔너의 어떤 실제 제품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신호 조정기의 역할이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래 신호는 대부분 넌리니어한 그런 신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선형화한다든지 또 너무 큰 그 앰플리튜드가 들어오면 그걸 줄여주는 역할, 너무 작으면은 그걸 증폭시키는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노이즈가 끼어서 들어오거든요. 신호 속에 그 노이즈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는 역할,
완전히 제거시키면 노이즈 프리가 되겠지만 어느 우리가 이하로 줄여줘야 된다.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신호 분석기로 들어간다는 분석기는 대부분 디지털 분석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준다든지 또 서로 신호 간의 서로 독립적이지 않은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들을 서로 아이솔레이티드 돼가지고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함께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신호 조정기에서 하게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정기를 통해서 드디어 분석 장치로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 장치에서 진동계의 고유진동 특성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호 분석기에서 변환기에서 발생한 신호는 적절히 입력되는데 가속도나 변이, 속도, 힘, 변이율 등을 대표하는 값으로 이제 입력되게 되죠. 이것들은 우선 디지털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거를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하는 알고리즘이 Fast Fourier Transform이라는 이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주파수 영역의 특징들로 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원래 신호들은 시간 영역의 신호들이죠. 시간에 따른 신호들이 들어오면은 그것을 이 Fast Fourier Transform을 통해서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꿔줘요. 그리고 이 값들은 또한 고인동수, 모드 벡터, 그리고 감쇄비 등의 값으로 이걸 가지고 또 가공을 해서 그 결과를 도표나 그래프로 제공을 해주는 게 이런 신호 분석기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용자에게 편리하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더 높은 기능을 가질수록 이런 신호 분석기는 굉장히 고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도도 중요하고요. 사용의 편리성, 기타 여러 가지 성능에 따라서 가격이 작게는 수백만 원대, 크게는 수천만 원대까지 상용화돼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여러분이 흔히 학부 때 실험할 때 많이 사용했던 이런 오실로스코프나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같은 게 대부분 수백만 원대인 게 많이 있고요. 간단한 실험할 때 쓰는 거. 그거보다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소프트웨어들을 내장하고 있어서 그 신호들 처리를 해서 여러 가지 유용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그래프나 이런 걸로 제공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수록 고가의 그런 신호 분석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분석되는 결과들이 이렇게 화면에 나타나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고가의 신호 분석기까지 다양하게 분석기들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 이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장치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장치들에 결국은 전부 들어가서 처리되는 게 전부 신호죠. 그래서 처음에는 센서나 이런 데서 아날로그 신호가 발생하고 그것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시켜 줘야 되죠. 이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이론들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를 갖다가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는 그런 변환기를 AD 변환기라고 그래요. Analog to Digital Transducer 이런 얘기죠. 이렇게 변환을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장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이 위에 있는 그래프처럼 이런 사인 함수가 아날로그 함수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하면은 AD 변환기에서는 뭘 하냐면은 여기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그 신호의
값을 갖다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값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의 값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는 또 델타 t 후의 값을 계속 이렇게 측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아날로그 신호는 이 시간을 갖다 무한히 많은 점이 존재하는 거니까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한 점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디지털 신호는 델타 t마다 그 값을 측정하기 때문에 유한한 개수의 신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갖다 이제 디지털 신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간격, 그 신호들을 측정하는 간격, 요 델타 t를 갖다가 샘플링 시간이라고 그래요. 샘플링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샘플링 시간을 갖다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어느 값 이상의 주파수는 측정할 수가 없는 게 생깁니다. 간단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1Hz를 만약 측정하려고는 1초 내에서 최소한 2개의 신호를 갖다가 측정해야 1Hz인지 아니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변해야 되니까. 그래서 샘플링 시간은 0.5초가 돼야 그래서 1초 내에 2번을 측정해 1Hz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이치로 만일에 100Hz까지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0.01초에 2번을 측정해야 되니까 샘플링 시간은 0.005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 시간이 주어지면은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가 한도가 결정되게 된다. 그 주파수 한도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컷오프 주파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컷오프. 그러니까 주파수를 갖다가 끊어서 컷오프라는 게 이렇게 끊는다는 거죠. 그것보다 높은 주파수는 측정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하고 이 샘플링 시간의 관계는 금세 설명한 것처럼 델타 t는 EF분의 1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실제로는 샘플링 시간을 갖다가 이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이렇게 잡아줌으로써 충분한 그 샘플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해주죠. 그래서 2F분의 1이 아니라 2.5F분의 1 정도로 샘플링 시간을 하게 되는 게 실용적으로는 더 유용하고 좋다 하고 요걸 밝혀준 사람이 이제 셰넌이라는 학자가 요걸 제안을 했고 그래서 실제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샘플링 시간은 내가 측정하고 싶은 주파수의 2.5배를 곱해서 그 역수를 취함으로써 샘플링 시간을 갖다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더 높은 주파수를 측정하고 싶으면 결과적으로 더 짧은 샘플링 시간을 이용해야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그 내용들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하게 되면은 그 주파수 이상의 성분들이 그 이하 주파수 성분처럼 오인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가 알리아싱이라고 얘기합니다. 알리아싱이라는 용어는 영어로 원래 익명 뭐 이런 거죠. 그럼 뭐 서부 개척 시대에 그 유명한 이 무법자 총잡이 빌리 더 키드 뭐 이런 그런 게 이제 알리아싱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별명처럼 불리는 그런 걸 알리아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원래는 그게 아닌데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샘플링 시간을 우리가 1초로 정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제 컷오프 주파수가 0.5초 0.5Hz가 되겠죠, 여기서. 그러면 관찰하는 신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sin 2파이 8분의 7t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8분의 7이 라디안 퍼 세크가 8분의 7Hz가 되죠, 이게. 그러니까 8분의 7Hz는 0.5Hz보다 높은 Hz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신호가 들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신호를 측정하면은 이 신호값이 t가 1초마다 그 샘플링 시간마다 측정이 되니까 첫 번째는 sin 2파이 8분의 7 t가 1일 때의 값, 그 다음에 t가 2일 때의 값, 이런 값들이 쭉 측정이 되게 되겠죠.
x2라는 시간. 그런데 그 값이 뭐하고 똑같이 계산이 되느냐면은 계산하면 x1t가 마이너스 사인 2파이 8분의 1t하고 요거를 t가 1, 2, 3, 4 집어넣어 보면은 요 함수하고 x2하고 요 x1하고 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는 우리가 8분의 7Hz짜리 신호를 측정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는 8분의 1Hz짜리 신호가 측정된 것처럼 오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인되는 현상을 갖다가 알리아싱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여러분이 여기서 함수로 보면은 어떤 컷오프 주파수에서 f 스타 마이너스 t가 컷오프 주파수보다 더 높은 헤르츠, f 스타만큼 더 높은 헤르츠에 존재하는 이런 성분이 신호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 값이 f 스타 t가 정수가 되면은 이 값하고 같아지기 때문에 이 컷오프 주파수보다 낮은 쪽에 있는 주파수로 높은 데 있는 높은 주파수를 갖는 성분이 들어왔는데 낮은 데 있는 주파수로 오인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원래 신호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란색 이런 신호가 들어온 건데 여기가 컷오프 주파수라면은 이게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인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 파란색을 더하게 되면 여기 빨간색 이런 결과로 얻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성분은 이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컷오프 주파수를 갖다가 해서 샘플링 시간 때문에 컷오프 주파수가 여기서 결정됨으로 인해서 실제하고 다른 이런 빨간색 신호로 오인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여기를 딱 잘라서 요 위에 있는 요 신호 성분을 갖다 아예 없애버리면은 이 없어지면 요게 들어올 이유가 없죠. 그러면은 그대로 여기까지는 제대로 컷오프 주파수보다 낮은 쪽에서는 제대로 된 신호 측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리아싱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방지 필터를 쓰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는 곧 이어서 나올 테고요. 자, 여기서 하나의 예제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어떤 신호 XT가 500Hz의 주파수 성분을 가지고 있다. 이 신호를 측정하기 필요한 샘플링 시간을 구해라. 셰논의 저거에 따르면은 델타 T는 2.5 F분의 1이라고 그랬죠. F가 500Hz라고 했으니까 0.8 미리세컨드다 이런 거죠. 그래서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이 신호를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바꾸려면은 통상 확보해야 되는 디지털 신호의 개수에는 이것을 레코드 랭스라고 부르는데요. 2의 지수승으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레코드 랭스가 n이 10이면은 1024 그리고 레코드 랭스가 11이면은 2의 11승은 2048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이렇게 바꿔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라서 여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금세 얘기한 대로 이런 알리아싱 현상에 이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관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요. 서부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마차 타고 막 사람들이 달려가죠. 그런데 마차 바퀴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사실은 마차 바퀴가 앞으로 마차가 전진하면서 마차 바퀴도 그쪽 방향으로 돌고 있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있다 보니까 마차의 마차 살, 바퀴 살이 있죠. 바퀴 살이 그 바퀴가 돌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현상은 우리 눈의 샘플링 타임하고 관련이 있어서 발생하는 건데요. 우리 눈도 컨티뉴어스하게 모든 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신호를 전부 다 인지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 눈의 샘플링 타임이 대략 한 20Hz 그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들어오게 되면 우리 눈이 그 주파수 성분을 갖다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의 샘플링 타임 때문에 이런 알리아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컷오프 주파수보다 고주파 성분들이 저주파 성분으로 인지돼서
여기 지금 밑에 보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렇게 거꾸로 돌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원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데 왼쪽으로 돌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게 이게 알리아싱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앞에서 한번 설명했듯이 알리아싱 방지 필터라는 게 사용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뭐냐면 로패스 필터입니다. 즉 높은 놈은 차단해서 못 들어오게 하고 낮은 신호만 통과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높은 신호는 아예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알리아싱 현상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원천적으로 알리아싱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시키는 그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제작되는 대부분의 디지털 신호 처리기들에는 이런 알리아싱 방지 필터가 다 내재되어 있습니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초창기에는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이런 센서를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알리아싱 방지 필터를 써가지고 하다가 최근에는 아예 이제 분석기 안에 이 방지 필터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때 신호가 들어올 때 우리가 원하는 측정 가능한 신호 이상의 주파수 성분들은 아예 다 없애버리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장치를 알리아싱 방지 필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 디지털 신호로 변환되게 되면은 이것을 가지고 풀이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이런 거를 갖다가 디지털 풀이의 변환이라고 합니다. 이 디지털 풀이의 변환을 갖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원래 풀이의 변환이라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 오래된 풀이에가 그 제안한 변환 방식이죠. 이것을 이제 컴퓨터가 발전하면서 디지털 값에 대해서 풀이의 변환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다가 쿨리하고 투키라는 이 두 사람이 개발해서 이거에 근거해서 여기서부터 이 디지털 풀이의 변환이 많이 사용되고 최근에는 그 쿨리와 투키가 개발한 그 알고리즘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더 그 수치적으로 정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이기도 한 그런 알고리즘들이 많이 등장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알고리즘을 갖다 우리가 아까도 패스트 푸리에 트랜스폼 얼마나 빨리 그러니까 시간 영역의 신호를 가지고 주파수 영역의 신호로 빨리 변환시켜 주는 게 필요한데요. 이런 그 변환을 갖다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또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알리아싱 문제 앞에서 다뤘지만 리키지라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키지는 여러분이 리크라는 게 이제 누수된다, 누수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주파수 성분이 옆에 원래 성분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오인되는 현상, 그래서 옆으로 새 나가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갖다가 이제 리키지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하는 걸 또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리키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이런 조화함수가 신호로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이것을 후리에 트랜스폼 하면은 그 주파수 성분 하나에 대한 파워 밀도 함수만 갖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신호를 갖다 무한히 많이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정한 그 신호의 시간적인 간격을 갖는 신호를 갖다가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신호를 갖다가 가지고 FFT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요 하나의 주파수에서만 값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주파수 옆으로 이렇게 요 옆에도 주파수 성분의 그 신호의 성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환이 돼서 나옵니다. FFT 작업을 해보면요,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보면,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이런 모양이 이제 요 주파수 성분 옆으로도 이렇게 번져 나간 것 같은 이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리키지라고 부르게 된 거죠. 자, 이게 한 가지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샘플링 타임을 가지고 신호들 갖다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샘플링 타임을 우리가
0.5초로 했다 하면은 0.5초 간격으로 딱딱딱딱 측정을 하면 괜찮은데 이게 그 사람이 만든 기기라는 게 0.5초로 하고 싶다 그러니 0.5초 간격으로 정확하게 그 측정이 안 되는 거죠. 0.5초로 할 수도 있지만 0.5001초가 될 수도 있고 0.49999초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약간씩 샘플링 타임이 샘플링 하면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약간씩 변하는 걸로 인해서 원래는 얘를 정확하게 측정을 요걸 했다면은 요게 요 하나의 주파수로 요게 원래 그런 하나의 주파수를 갖는 조화함수기 때문에 하나의 주파수 성분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딱 측정이 안 되고 약간씩 이렇게 그 옆에 값으로 측정이 되게 되면은 요것은 마치 옆에 있는 주파수 성분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여기서 하나의 값이 아니라 옆에 있는 성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결과를 측정하게 되는 그런 그 결과가 초래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리키지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는 신호의 길이 때문에 또는 그 샘플링 타임을 갖다 정확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리키지 현상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디지털 신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런 그 리키지 현상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리키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닝 윈도우 펑션, 우리말은 해닝 창 함수라는 것을 종종 사용하게 됩니다. 해닝 창 함수는 원래 신호를 변형시켜서 리키지 현상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해닝 창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원래 오리지널 시그널이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무한히 주어졌다면 그 원래 함수가 딱 하나의 주파수만 가져야 되죠. 근데 무한히 우리가 주어지는 함수를 쓸 수가 없잖아요. 디지털 저걸 할 때는. 그러니까 이 함수에다가 이 해닝 함수를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곱해줘요. 곱해주면은 이 함수에다가 이 함수를 곱해주면 이런 모양이 되죠. 이런 모양이 되죠. 그래서 요것을 후리에 트랜스폼 했을 때는 지금 요 모양에 여러분이 여기 잘 안 보일 테지만 요 옆으로 약간씩 리키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그 리키지 현상이 훨씬 완화가 돼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해닝 창함수를 이용해서 리키지 현상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다 하는 그 결과를 갖다가 갖게 돼서 이런 것을 통해서 리키지 현상을 갖다가 실제 이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그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갖다가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디지털 신호 처리를 할 때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그 용어가 코히런스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코히런스 함수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배웠던 파워 밀도 함수 그리고 요 파워 밀도 함수는 요게 SFF가 요게 입력 파워 밀도 함수였죠. 그리고 SXX가 출력 파워 밀도 함수였고요. 그리고 요 위에 있는 분자에 있는 SFX가 F와 X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파워 밀도 함수인데 그래서 이건 교차 파워 밀도 함수라고 불립니다. 교차 파워 밀도 함수는 교차 상관성 함수의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얻어지게 되는데 교차 상관성 함수는 우리가 상관성 함수가 이렇게 정의된다고 그랬죠. 요건 입력과 출력 사이에 타우만큼 이렇게 이 차이를 두고 이걸 적분함으로써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입력 신호와 출력 신호를 실험을 통해서 얻게 되면은 그것을 가지고 교차 상관성 함수를 먼저 구하고 그것을 후리에 트랜스폼 함으로써 우리가 교차 파워 밀도 함수를 구합니다. 그러면은 파워 밀도 함수, 입력 파워 밀도 함수, 출력 파워 밀도 함수, 교차 파워 밀도 함수를 가지고 코히런스 함수라는 걸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코히런스 함수가 갖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코히런스 함수는 측정된 두 가지 신호 사이에 순수한 그 상관성 정도를
나타내면서 그 값이 0이라면 여기에 0이 되면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뭐냐면 입력과 출력 사이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원래는 진동 실험하면 입력이 들어오면 출력이 그 입력에 의해서 출력이 나와야 되는 건데 입력하고 출력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입력으로 들어오는 원래 신호 속에 이상한 신호들, 즉 노이즈가 엄청 많이 섞여 들어와서 출력 신호가 그 원래 입력 속의 원 신호, 원래 우리가 진동계에 가해지려는 신호보다 그 노이즈 신호가 커서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전부 노이즈가 돼버리면 요 교차 파워 밀도 함수가 0으로 얻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노이즈가 크면 클수록 원래 원 신호의 역할이 작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코헤런스 함수를 구해가지고 이게 입력과 출력이 노이즈가 하나도 없으면 요 코헤런스 함수 값이 1이 됩니다. 1이 돼요. 그러니 1에 가까울수록 결국은 이 실험 과정 중에서 노이즈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코헤런스 값이 최소한 0.7 이상은 돼야 이 실험을 갖다가 의미 있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보다 작으면은 그건 의미가 별로 없다. 실험을 엉터리 결과가 돼버리기 때문에 코헤런스 값이 0.7보다 작은 그런 실험 결과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지금 하나 이 보이는 그래프가 이 코헤런스를 갖다가 이제 실험하면서 이렇게 측정하는 값이 되겠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 이제 가로축이 주파수 도메인인데요. 여기 주파수에 이렇게 반복되는 주파수마다 이게 코헤런스 값이 여기 0.7인데 0.7 이하로 떨어지죠. 요 주파수 범위를 제외하고는 여기 코헤런스 값이 괜찮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왜 얻어지느냐? 실험하면서 예를 들면 이게 우리 전력으로 공급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Hz로 공급되죠. 그런 60Hz 신호가 실험의 실험 장치 속으로 타고 들어오게 돼요. 그럼 60Hz, 120Hz, 180Hz, 240Hz 반복되는 이게 배수로 그런 그 노이즈들이 막 들어오게 되면은 그 노이즈 때문에 결국 코헤런스 값이 고 헤르츠에서는 이렇게 나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를 딱 보면 이게 노이즈 타고 지금 이런 데서 이 신호들이 들어오고 있구나. 그럼 그 노이즈를 어떻게 하면은 방지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험 장치를 하다 보면 이제 이 실험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입력 신호, 출력 신호를 이 전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 신호 분석기, 신호 조정 장치 이런 거하고 다 연결하게 되는데 그게 연결되는 그 전선의 주변에 있는 이 전력 신호로부터 이런 노이즈들이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좋은 그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력 이 실험 장치의 그 전선들 그런 노이즈가 못 들어오도록 하는 그런 어떤 그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전선들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선들은 훨씬 더 고가죠. 그래서 노이즈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함으로써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헤런스 함수가 그 실험 결과가 제대로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할 때 항상 봐야 되는 그래서 코헤런스가 0.7 미만으로 되는 영역들이 막 존재하면 그건 틀림없이 그쪽에서 뭔가 잘못됐다. 노이즈가 막 타고 들어왔다. 그래서 실험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동 실험에서 이제 모달 데이터를 이런 신호를 통해서 어떻게 추출하느냐 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은 15주차 두 번째 시간에서
모달 데이터 추출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주차 첫 번째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